네, 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면 돼요? 네. 네. 여러분 빨대양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라이브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인데요. 이 심재철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심 의원님 누구시냐면 심 의원님은 무려 경기도에서 안양에서만 5선을 하신 분입니다.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신 분인데요. 너무 억울한 게 이번에 그 유승민 그 후보가 이제 뭐 경기도지사 출마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사실 경기도랑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그랬죠. 그런데도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의원님도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그동안 싸우셨는데 한 방에 이렇게. 근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대선 후보 경력을 한 방에 만회할 수 있는 게 바로 빨대양 아니겠습니까? 저희 빨대양이 또 구독자도 뭐 10만을 넘어서 승승장구 중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만 잘하시면 인지도 금방 역전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지방선거 인지도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예. 뭐 참고로 근데 저희 의원님이 왜 이렇게 인지도가 원래 그 활동에 비해서 예. 국회 원내 대표도 하셨고 예. 국회 부의장도 하셨잖아요. 아마 좀 점잖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점잖아서. 이게, 일단 좀 튀어야 되는데 네. 튀어야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래서 맞습니다.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는 뭐 정석대로 쭉 해왔거든요. 네. 싸울 거 싸우고 제대로 이제 뭐 그래서 아마 튀지 않아서 이렇게 좀 네. 저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전혀 아닌데 그렇죠. 인지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야, 이 정치란 말이- 무엇인가? 말이 안 되는 것을 계속 내뱉으니까 그렇죠. 덕분에 이제 인지도는 올라가는 것이죠. 야, 그렇죠. 근데 뭐 물론 저희를 도와주는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고민정 의원은.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심재철 의원님 왜 이렇게 인기가 없나 잠깐 생각해봤는데 검사 중에서 이 친정권 검사 중에서 심재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래서 어찌나 이 편파적인 짓을 하는지 장례식장에서 다른 검사로부터 네가 검사냐 뭐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헷갈려서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근데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심재철 검사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전혀 모르고 언론에서만 봤습니다. 전혀 아니 모르죠. 나랑 같은 사람이 왜 이러지 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 동명이인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심 의원님은 참고로 광주 출생이시죠. 그죠? 광주 광주광역시, 출생. 예. 근데 지금 심 의원님 너무 제가 궁금한 게 이 광주 출생에다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운동권의 거의 신화적인 분 아니십니까? 근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 96년 신한국당에 이제 뭐 처음 출마하시면서 보수를 선택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런 조건에 보수를 선택하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김영삼, 김대중 두 거목이 있었는데 네. YS, DJ, JP 3김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네. 똑같이 다들 뭐 민주화운동 지금 하고 네. 별 차이가 없었는데 당시에 제가 기자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지체장애 3급 중증 장애인이 돼버렸는데 네. 그렇게 이제 장애인 상태로 있는데 선거 때 되니까 때마침 YS 대통령이 네. 김영삼 대통령이 너 출마해볼래라고 저를 타진을 하더라고요. 네. 더 이상 이제 저는 교통사고 당해서 기자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똑똑똑 노크 소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고 뭐 무슨 상관이냐 장애가 뭐 아무 지장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다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그래서 덜컥 선택했던 거죠. 뭐 아무 생각 없었죠. 뭐 보수가 더 사실 지금 이제 비교하니까 보수가 훨씬 오른 길이었던 나중에 것도, 네. 지내놓고 보니까 아하. 그러니까 YS 지나고 그다음에 DJ 정권 때만 해도 여야가 이렇게 네. 척을 지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상당히 교류도 하고 그랬었지만은 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점차적으로 색깔이 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는 완전히 색깔이 다르고 네. 아니 냄새 자체가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때부터는 상종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은 여야 간에 지금 살벌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분들이 사실 그 뭐 내로남불이 좀 심하고 그러니까 인정할 것 정도 인정해야 얘기가 되는데 그럼요. 인정 안 하니까 사실 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예전에는 보수 진보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 밥 안 먹습니다. 저만 해도 겸상 안 합니다. 예, 맞아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죠. 그만큼 세상이 좀 쫙 갈라져 가지고 네. 앞으로 사회 통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우리 사회의 숙제입니다. 이거. 네, 그 중심에 또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근데 그 MBC 기자 시절에 이제 교통사고 당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MBC 시절에도 막 좀 동정 방송하겠다고 많이 파업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지금 뭐 그래서 방송을 보도를 똑바로 해야 된다. 네.
흔히 예전에 이제 땡전 방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9시 뉴스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으로 어쩌자자자 나왔는데 네. 그런 방송 하지 말자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데모들을 하고 네. 다 방송민주화 투쟁을 했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또 감옥에도 가고 뭐 이제 이랬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공정방송이 예전보다는 조금 그야말로 눈꼽만큼 좀 나아진 것이고 아직도 저 예전에 기자했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편파적인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잘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기자님 의원님 계시던 그 MBC 같은 경우는 지금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 편파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MBC 새 정부에서 MBC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이걸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래서 지금 뭐 결국은 시청자들 국민들이 네. 방송사가 가장 민감한 게 시청률이에요. 네네. 시청률이 곧바로 저기 광고비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자기 광고 수입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로 해서 자연히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께서 저 뭐 잘한다 싶으면 볼 거고 좀 못한다 싶으면 안 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찌그러들 것이고 아마 자연스럽게 저는 뭐 변화의 계기가 오지 않느냐 싶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공정방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요새 그 유튜브들하고 경쟁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대로 하면 진짜 MBC 어떻게 되려나. 참고로 이 심의원님은 광주 출생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7남매를 키우셨는데 그 막내셨잖아요. 삭바느질로 키웠다고 나무위키에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머니께서 저희 바느질로 이제 저희들 키우셨는데 옛날에 이제 동네 여기저기서 아름아름을 해서 바느질감 따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했던 일은 한복에 동정 있죠. 동정 그거를 제가 나중에 이제 다림질 좀 해주고 그다음에 옷고름 끝에 코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코를 이제 양철 조각 대가지고 제가 코 잡아 빼는 일들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 바늘기 끼워주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좀 도와드렸죠. 아동 노동을 어릴 때부터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공부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가셨더라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그 서울대 77학번으로 이제 들어오고 나서 거기서 이제 숙명의 라이벌을 만나지 않습니까? 유시민이라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너무 밑바닥으로 이제 추락한 사람이지만 그때 운동권에 거의 쌍두마차. 제 1년 후배였습니다. 1년 후배구나. 제 1년 후배고 저하고 같이 서클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시민은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서로 최근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이도 좋고 아주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틀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건 아닌데 해가지고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2, 3년 됐나요? 한 1, 2년 전에는 유시민하고 같이 이제 논쟁도 붙었죠. 그래서 논쟁 붙게 된 계기가 80년 자기는 진군하자 서울역 있을 때 진군하자라는 자기는 주전파였다. 그리고 심재철이는 물러서자라는 주화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때는 모두가 다 함께 논의를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더 붙어가지고는 인명 피해가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핸드폰도 있지만 당시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연락을 하려면 막 달려가서 하고 여러분 이렇게 소리치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겨우 있어봐야 핸드폰 메가폰 하나 이거 하나 있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학생회장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일단은 철수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유시민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제 79년에 이제 유신의 그 막을 내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피살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서울에 봄이 찾아왔고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마구 이제 민주화의 뭐 기치를 내걸어서 이제 다 모여서 서울역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당시 이제 한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이제 추산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이제 논의를 했을 때 한쪽에서는 나가자 계속 싸우자 한쪽에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피해가 크다라고 이제 근데 어쨌든 그때 결정이 일단은 물러서자라는 쪽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효창구장에 공수부대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문으로 들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그때 이미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때라서 진짜 많은 희생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 상황을 나중에 이제 뒤집어 봤을 때 유추해 봤을 때 그대로 서울에서 붙었으면 훨씬 더 큰 피해가 났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했을 때 유시민은 거의 의견을 내질 않았었죠. 왜냐하면 학생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고 유시민의 당시는
대의원회 의장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유시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으면은 뭐 국회 입법부 수장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저는 뭐 행정부 수장 뭐 이런 꼴이었었고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거기서부터 의견이 딱 다르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랬었노라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 아니다, 너 이건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제가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좀 사람들이 보기에 저 두 사람이 뭔가 좀 틀어졌구나라는 얘기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의원님 말씀 듣고 유시민이 거짓말을 안 했으면 오늘의 이 비참한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근데 참고로 그거 말고 이걸로도 막 싸웠지 않습니까? 그 뭐냐 그때 뭐 신군부에서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데 유시민 씨가 그 막 77명을 막 밀고 했다 이런 거 갖고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네. 이 당시에 이제 수사 기록들이 이제 나중에 한 네. 20년 정도 30년 세월이 흘러가서 저도 이제 알게 되는데 네. 그때 보니까 내용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얻어 터지지 않았다고 지금 처음에만 좀 했고 네. 꿀밤 정도 맞고 얻어 터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상세하게 썼으니까 경찰로서는 굉장히 고맙죠. 네네. 자기들로서는 이렇게 아주 자세한 원본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걸 가지고 하면은 너 이거 제대로 불어 이렇게 돼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나는 근거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수사를 당해본 사람들은 아는 그런 감을 잡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런 걸로 유출을 해봤을 때 이건 아니었는데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누가 뭐 불었니 안 불었니 하고 막 계속 그거 갖고 막 두 분이서 싸우셨는데 하여튼 예전에 그래도 민주화운동 동지로서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을 것 당연하죠. 같아요. 당연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가까웠죠. 1년 차이고 제가 선배 시민이가 1년 밑에 네. 그리고 같이 학생운동 같이 했고 서클도 같이 했고 네. 그래서 아주 가까웠죠. 근데 그게 이제 정치인 입장이 다르니까 입장이 갈라지기 시작한 게 제가 이 당시 신한국당 정치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시민이가 먼저 가서 이해찬 보좌관을 했거든요. 뭐 그때만 해도 그래 너는 네 직업 잘한다. 그때 저는 이제 MBC 기자였었고 그래가지고 너는 잘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이 좋았었는데 제가 이제 정치판에 딱 들어오니까는 그때부터 확 갈라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5.17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걸렸던 사람들이 입장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파적인 입장으로 해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르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했죠. 이 좌파의 편가르기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인데요. 참고로 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는데 이 김 의원님이 가장 고문을 많이 당했다고 나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남산에 그 정보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문을 당했는데 어디 갔냐면은 치안본부 특수대에 끌려가서 이제 헌병들한테 고문을 받았어요. 근데 치안본부가 내가 가봤는데 지금 경찰청 있는데 아마 그 근처일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어찌나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기본 무술 몇 단짜리 다 헌병들이 그렇게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고문을 많이 당한 그런 분이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맞으면 참 정말 저는 그때 그러니까 아내한테 맞는 것도 힘든데 유단자한테 맞는 거는 정말 상상이 안 가죠. 책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뭐 고문 투옥 민족 지사들 3.1운동 이런 얘기도 많이 보고 해서 그래도 고문 견딜 수 있다라고 자신했거든요. 네. 근데 당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당하면은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다가 시간 조금 지나서 정신 차리면 아닙니다. 이겁니다. 했다가 다시 또 그러면 너 또 맞아 해가지고 계속 또 두들기면은 거기서 맞고 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네. 나는 버틸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게 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바른 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해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버텼다가 당했다가 버텼다가 당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망가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김서윤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아 그럼 근데 그 지금은 이제 고문 같은 건 없어졌지만 이제 네티즌들이 뭐 이렇게 문자 테러나 뭐 댓글 테러 같은 걸 막 하는데 그런 거 당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거 뭐 중간에 이제 저 자기들 의견하고 차이가 나면은 네. 시커멓게 이제 뭐 욕설 들어오고 뭐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직접적인 육체적인 네. 저 물리력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정 안 되면 그냥 핸드폰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96년에 이제 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내리 5선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거를 그렇게 잘 이길 수 있으시? 비결이 뭡니까?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이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한번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선을 했는데 그래서 비결이라고 비결 비법을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서 비결 비법을 얘기하시면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쓰기 때문에 비법은 아마 이걸입니다. 유권자들의 얘기를 정확하게 듣는 것.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해법이 뭔지 내가 가능하면 얘기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 방법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 네. 유권자들과 공감하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뭐 별의별 민원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네. 얘기 안 되는 것도 되고 얘기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쭉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한테는 필요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건 아닙니다. 이건 턱도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욕 먹더라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좀 진심이다라는 게 그게 보여지고 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이 유권자들이 잘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천만의 완전히 착각이에요. 네. 유권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 사람은 네. 누군지. 그래서 4년 동안 자기 대표로 내세운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많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속인다는 거 대충 둘러간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쳐다보고 옛날과 달리 지금은 또 이제 인터넷 발달돼 있죠. 네. 핸드폰 발달돼 있죠. 그래서 하면은 10초 안에 그냥 쫙 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조금은 좀 그런 것들이 괜찮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도 유권자들의 눈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그야말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유권자들이 제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똑똑한 유권자들이 2020년 총선에서는 세상에 이재정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판단이 흐려졌을까요? 역시 이건 코로나가 역시 결정적이지 않았을까요? 영향을 상당히 줬다고 봅니다. 코로나 직전에 돈 뿌렸죠. 네, 맞아. 재난지원금 뿌렸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돈 뿌린 약발이 꽤 좀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선거 끝나고 나서 네. 평소에 저희를 지지하는 저희 당원이에요. 네. 근데 나이 드신 분인데 의원님 저 이번에 평생 돈 받아봤습니다. 국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무지하게 고맙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저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답변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약발이 맥히긴 맥혔구나 모양이구나. 역시 돈발이 최고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뭐 개표 부정 이런 것도 좀 부정 선거지만 이거 진짜 이렇게 돈 뿌리는 거 선거 전에 이거야말로 진짜 부정 선거인데 이번 대선에서도 막 뿌리겠다고 난리를 막 쳤었잖아요. 실제로 뿌리기도 하고. 네. 진짜 이 좌파들의 이 돈 뿌리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안젤라 씨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 20년 정도 동안 이제 그 안양에서 그 국회의원 하시면서 그 경기도에서 가장 발전한 곳이 안양이다. 뭐 이런 말도 제가 지금 처음 했지만, 네. 안양에서 뭐 좋은 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그래도 기억나는 것은 학생들 체육관을 한 20여 개를 지어줬습니다. 초중학교에.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보니까 이 평촌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학교를 지을 때 딱 그 학교 건물만 달랑 지어줘서 네. 그냥 분양을 하고 학교를 오픈을 했더라고요. 개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체육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비 오면 엉망이고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체육관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 20여 개를 중앙에서 교부금 끌어와 가지고 체육관을 많이 지어줬죠. 그래서 그게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도 제일 보람으로 남습니다.
안양에만 20개예요. 예, 제 지역구에서만. 그럼 거기서 손흥민이 안양 출신 아니 혹시? 아 그래요? 아니 사실 아니. 어쨌든 안양에 어쨌든 사람들이 그 체력은 국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주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겠네. 요새 애들이 그 농구 좋아하잖아요. 농구 할 데가 없어도 못 하는데 안양에서 아무래도 그 마이클 조던 같은 그런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 또 일반 시민들한테 또 개방을 하지 않나요? 아 그럼요. 그러면 학생들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일반 거기 사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혜택을 보게 된 거죠. 최초에 그래서 제가 초선 때인가 그때 3.3 길거리 농구 대회를 한번 연 적도 있어요. 그때 막 3인조 농구가 막 시작돼서 인기를 끌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다. 작은 공간에서 그래가지고 3.3 농구 대회를 한번 제가 판을 열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 다음에 3.3 농구가 쭉 이제 번져 나가고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게 3.3 농구예요. 그렇죠. 미국 영화 보면 나오는 그 그렇죠, 젊은이들이 그렇죠. 길거리에서 하는 그런. 미국 안 가보면서 뭘 아니. 그래요. 그 색소폰 부는 거 좋아하신다고? 예, 알토 색소폰 만집니다. 색소폰. 뭐 공연도 하십니까 혹시? 제가 단독 공연은 못 하고요. 저는 프로가 아니니까. 그러나 예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음악인들이 하는 행사를 벌이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뭐 초청인으로서 해서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이제 같이 뭐 콘서트 오픈 콘서트 열면은 거기에 자 이번에는 그 특별 초대 손님으로 누구누구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삐삐리삐삐 이제 하고 뭐 그랬었죠. 이 차인표 씨가 색소폰을 불어가지고 아주 인기를 엄청 끌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작하신 건가요? 차인표 씨는 저보다 더 늦게 했을걸요? 그렇구나. 횟수로는 제가 시간은 좀 많이 오래됐죠. 근데 시간만 오래됐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해가지고 팍 실력이 프로같이 늘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죠. 뭐 아마로 하다 보니까. 황교안 총리하고는 또 실력이 어떻게 비교됩니까? 제가 좀 더 나을걸요 아마. 황교안 총리. 뭐 이거 이 얘기 좀 어떻게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준석 대표 그 뭐 전장현하고 이제 약간 발언이 있었으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뭐 전장현 좀 그만해라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우리 이제 심 의원님이 적당히 해라라고 이제 한마디 하셨는데 그랬죠. 저는 이렇게 당에서 이렇게 뭐 다른 목소리 나오는 것도 되게 좋고 뭐 거기 한 말씀 혹시? 저희 당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를 가졌던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장애 사정을 누구보다도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남들은 장애에 관한 얘기가 나면 남의 문제지만 저는 제 문제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유달리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얘기했을 때 좀 과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둘러서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당 대표예요. 맞아요. 대표니까 좀 더 말을 부드럽게 하고 품위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책이 안 잡힐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애둘러서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랄지 점잖게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안 되고 너 어디 너 이러지 마라고 탁 직격을 해보니까 보통 사람들 기분이 좀 안 좋겠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하고 더군다나 이제 전장현이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이제 저희하고는 좀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저 바닥에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장애인의 이동권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만큼 이거는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표현 방식에서는 좀 그렇지 않냐. 나도 좀 신경 쓰겠다. 조심하자 우리.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직격탄을 쏘니까 당연히 반발이 나오는 거죠.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예전에 이제 뭐 남녀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는 사실 지금 이제 시대의 남녀는 이제 뭐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아직도 장애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나경원 그 의원이라고 이제 같은 당에 계신 그 장애 아이를 키우신 그분도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쓴소리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좀 많이 좀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자기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나 의원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이제 친근감이 있습니다. 일맥상통하고 얘기도 잘 통합니다. 그 대목은. 이제 경기지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심 의원님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셨죠? 오선 의원에다가 안양시를 그냥 아주 그
안양시를 아주 발전시키는 그런 분이고 예전에 이제 운동권의 신화적인 분이다. 뭐 이 정도 이제 정리하고요. 경기지사 최근에 그 경기도가 갑자기 그 이재명 후보 이후로 이 대선 후보의 디딤돌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번에 뭐 경기도지사 이제 출마하셨는데 이 되고 나면 4년에 뭐 대선 출마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 전혀 예. 없습니까? 저 뭐 이걸 발판으로 해서 그다음에 어디 뭐 점프를 해야 되겠다. 저는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요. 이게 가능하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내 마지막 내 봉사가 될 수 있겠다. 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제 푼수를 제 주제를 알아야죠. 아니 5선이나 하셨는데 주제가 어떠세요? 아, 그래도 지금 뭐 이게 대통령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는 건데 네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생각이 있다고 뭐 나도 해볼까 하고 머리 뒤민다는 것은 그건 참 하늘의 뜻을 모르는 거고요. 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그래서 일단은 겸손해야 된다. 네.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게 다하자라는 게 제 삶의 뭐 방식이라고 할까요? 함부로 그렇게 과시하고 욕심내고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교수님하고 아예 정반대시네요. 아니 과거에 그 임창열 지사가 이제 먼저 했었잖아요. 그리고 임창열 지사 경기도지사 이후에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렇게 예. 쭉 보수가 이제 경기도지사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갑자기 경기도가 우리 보수가 쉽게 이기기 어려운 것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저희 저 김문수, 남경필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도지사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 경기도 자체가 이렇게 이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 바닥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도 지금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우파에서 계속 선거에서 내리쳤고 이번 선거에서도 대선 서울은 대선에서 이겼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 경기도는 이제 졌는데 왜 경기도는 졌지? 서울하고 붙어 있는데도 결국은 이게 이재명 전 지사가 뿌린 돈이 역시 돈빨도 역시 또 맥힌 게 아니냐. 네. 작년에 지금 코로나 기본소득 해가지고 왕창 뿌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돈이 최고다라는 그 효과를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역시 돈 뿌리기의 상징. 참고로 그 예전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갖다 원래 이제 꼭 필요한 사람 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깎인 사람을 줘야 되는데 막 전 국민을 자꾸 줄라 그러다가 결국 타협한 게 88%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우리 나머지 못 받은 12%까지 준다. 예, 그랬죠. 이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 12% 뭐 받아서 뭐 한다고? 당연하죠. 그래서 이재용이 코로나 지원금 받아가 어디다 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많이 주고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은 더 적게 주고 이게 이런 식으로 줘야지. 다시 말해서 하후상박. 네, 하후상박. 예, 이런 식으로 줘야지 이게 균형이 맞고 제대로 된 복지가 되는 것이지. 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똑같은 액수를 똑같이 뿌린다. 네.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뭐 국민들을 또는 경기도민들을 지원을 하더라도 하후상박 원칙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본소득 이재명이 기본소득 얘기했잖아요. 네네. 똑같은 액수를 똑같이 뿌리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형편이 어려우면 더 많이 받고 형편이 좋으면 더 적게 받는. 그래서 이것을 안심소득이라고 저는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예, 학계에서 안심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나온 건데 이건 타당한 개념이다 해서 저도 차용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지금 시범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죠 올해부터. 근데 저는 이 안심소득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이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딸기님 슈퍼챗 감사하고요. 슈퍼챗은 참고로 뭐 무차별 뿌려도 관계 없습니다. 많이 뿌려주시고요. 저기 그 이재명 후보 뭐 하면은 대표적인 게 그 지역 카페지 않습니까? 이 지역 카페는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부정적입니다. 지역 카페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액면가를 90원에 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그 지역 화폐를 살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면은 그래도 보통 정도의 소득은 갖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극빈층은 못 사요. 지역 화폐 자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 정도의 소득을
중간층 이상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한테 결국 그 10% 이득을 주는 건데 뭐하러 그런 사람한테 돈을 뿌려서 낭비하느냐. 차라리 그 돈 있으면은 최하층한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하니까는 너도 나도 나 100원짜리를 90원에 샀다 해서 중간층에도 현금 생기니까 좋은 것 같다라 해가지고 환심용이죠. 네, 네. 그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재정 또는 이 도의 재정, 자치단체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네, 이 포퓰리즘으로 해가지고 망하는 길이죠, 이런 건.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누가 이제 질문했어요. 심상정 후보가 질문해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금 얼마나 줬냐 그랬더니 사실 이제 자기는 지역 화폐를 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예. 지역 화폐는 그냥 지역 화폐고 그리고 사실 지역 화폐를 이용한 카드 깡 화폐 깡 같은 것도 막 일어나고 있다고. 그럼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다 그러는데 그런 보고서를 이제 어떤 연구원이 냈더니 막 정신 나간 연구원이라고 막 야단치고 막 그랬는데 실제 KDI에서가 나와서 지역 화폐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 이미 나왔어요. 학문적으로는 이미 입증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수표를 지역 화폐를 90원에 사는 거면은 사는 사람은 10% 이득인데 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 이득 보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렇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경기도로서는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10원만큼의 누적된 효과가 자기 적자가 되는 거죠. 결국 도민은 손해 보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부의 평등을 부의 형평을 맞추는 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이제 그 라이벌 후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김동연 이제 저쪽 당에는 이제 김동연, 안민석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예. 사실 뭐 김동연 후보가 뭐 대선 후보라 그러는데 사실 대선 후보 김동연 대선 나온 거 알고 있어요, 이 PD님? 김동연 씨가 누군데? 그렇지. 사실 그 1%도 못 얻는 지지율을 가진 분이 뭐 대선 후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안민석 후보랑 김동연 후보 중에서 누가 더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죠. 이제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 네. 남의 집 일에 대해서 제가 더 누가 더 쉬우니까 누가 더 되라. 그 얘기는 뭐 제가 차마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제 경쟁을 해서 나오겠죠. 그 결과가 나오고 누가 후보로 최종되느냐라는 게 하면은 그에 맞춰서 이제 뭐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김동연 후보 그다음에 안민석, 조정식 이런 후보들이 있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이냐 않을 것이냐 뭐 이런 점들의 관점에서 지금 저도 일단은 관심을 두고는 보고는 있죠. 아니 뭐 안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같은 오선 라이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갖고 네 그리고 뭐 그럼 이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마음껏 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굉장히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당 후보한테 선거 내내 저렇게 네거티브를 할 수 있을까 좀 싶었고 그리고 원래 그리고 경선의 룰이 자체가 이거지 않습니까? 경선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밀어준다는 게 경선의 원칙인데 거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유승민 후보가 주장했던 뭐 학문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윤석열 후보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런 분이 지금 다시 경기지사 선거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층 중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명도 때문에 현재 뭐 가장 뭐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이제 지금 뭐 익히 아시는 대로 경기도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거죠. 네. 대구에서 느닷없이 그분이 대구시장에 나갔으면 그래 그럴만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느닷없이 경기도로 온다. 아니 왜 저 양반이 왜 오지? 다들 의아해하는 거죠.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가졌던 행보 자체가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죠. 그렇죠. 결국 이 2005년에 박근혜 전 대표 비서실장을 했어요. 예.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자기 주군을 네. 그렇게 탄핵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건 정치적인 도리, 인간적인 도리로서 될 수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탈당을 했잖아요. 네. 탄핵 다음에 탈당하면서 실컷 욕했죠. 아주 오염된 당이다 새누리당. 네. 그래가지고 실컷 욕하면서 떠나갔다가 다시 슬그머니 다시 또 들어온 거. 네. 그럼 도대체 뭐예요 지금? 왜 떠났고 왜 들어왔느냐? 이게 지금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탈당했다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탈당해서 이제 대선 나갔는데 그때도 사실 5명 중에 꼴등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에서 꼴등 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 도전 때는 꼴등 났고 5명 중에서 경기도에서 꼴등 났고 두 번째는 예선 탈락했고. 네. 그런데 정치 선진국을 보세요. 대선에 일단 나가면서 안 되면은 그냥 그대로 접습니다. 또 저기 등장하고 않고 그리고
대선 나갔다가 가버너, 도지사, 주지사로 나갔다는 사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지사를 거쳐서 도지사로 대선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대선 나갔다가 안 되니까 나 가버너 주지사 할래라고 밑으로 우리 같으면 도지사 하겠다고 나온 사람 정치 선진국에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만큼 아직도 우리 정치가 좀 더 제대로 잡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죠. 결국 그것은 그러면 뭘로 해석이 될 것이냐? 그건 결국 권력욕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좀 먹어보겠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야말로 뜨내기다. 뜨내기 행상이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사실 허경영 후보도 대선 나갔다가 서울시장을 다시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인인데. 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뭐 시민께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고 뭐 이런 말씀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근데 유승민뿐 아니라 뭐 김은혜 의원이 이제 얼마 전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김은혜 의원 나온다니까 약간 좀 어떻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후보가 점점 늘어나니까 가슴이 막 털컥 내려앉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누구든지 뭐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뭐 누구든지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오는데 명분이 좀 있느냐 맞느냐라는 점에서 유승민 같은 경우는 명분이 안 맞으니까 아니 왜? 아니 내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이제 뭐 그런 노래까지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김은혜 의원 같으면 경기도니까 지금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김은혜 의원은 이제 초선이고. 네, 초선. 그래서 이 경기도에 같은 덩어리 큰 데를 과연 초선도 지금 이제 불과 뭐 2년 절반 정도 했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하고 그다음에 20년 의정 경험을 가진 사람하고 누가 더 그러면 잘하겠느냐. 이런 것들은 도민들께서 좀 잘 판단해 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정말 넓은 곳이고 그리고 1,200만 이상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선이 한번 이렇게 둘러보기도 참 어려운 곳인데 그렇죠. 한 3선은 돼야지 뭐 경기도지사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참 그런. 근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그 선거하는 동안에 가장 인지도가 올라가신 분이 김은혜 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당선인 대변인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대변인 상대 대변인이라고 너무 이제 저기 대조가 돼가지고 이 당선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를 이제 그 보수 팬들이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경기도지사를 나가시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잘하셨죠. 정말 훌륭하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말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전혀 없이 그냥 후보 뭐 당선인의 그 철학을 그냥 그대로 딱 전해주시면서도 자기 나름의 언어로 전해주니까 되게 멋있었는데 또 그분은 근데 어쨌든 지역구가 분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연구원은 있는데 김은혜 의원이 나와서 참 하여튼 굉장히 그 소식에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심 의원님 저희 나오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김은혜 의원 출마, 심 의원님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제가 다녔던 MBC 후배입니다. 맞아, MBC 그렇죠. 후배 기자입니다. 근데 재산은 훨씬 더 많으신 걸로 김은혜 의원이. 무지개 맞죠. 예. 그러시면 이거 김은혜 의원님 재산이 많으십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 그럼 유니스 의원도 막 뭐 나올까 말까 뭐 이런 말 있던데. 등록을 안 하셨죠? 그냥 언론에서 검역만 했지. 네. 실제 본인 뭐 전혀.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인지도가 좀 그분들에 비해서 다른 뭐 두 후보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인지도를 올리실 계획이십니까? 바로 이 서민 TV.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상대방이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언론 노출이 많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았던 것인데 저는 뭐 2년 전에 이제 국회의원 안 되고 나서 언론을 이제 탈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만큼 뭐 이제 이런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차이가 있긴 했죠.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알리는 것으로서는 이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언론에 많이 출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결과 오늘 이 서민 TV에도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2년 전에 국회의원에 이제 실패하신 그 정말 코로나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게 그 2년 동안 그 문재인 정권의 그 폭정이 시작된 게 지난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동안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것도 이제 그때 인지도를 많이 올리셨는데 그 당시에 진짜 의원 국회의원 계셨으면 우리가 그때 야당의 질이멸렬하다 뭐 이런 말 많이 예, 들었는데 예. 그때 막 원내에서 막 공격을 진두지휘하면서 인지도를 막 올리셨을 텐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선거 한 번 진 게 이렇게 뼈 아플 줄이야. 아 진짜.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숫자도 부족했고 싸우는 방법도 싸우는 기술도 조금 좀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고 뭐 이제 그랬죠 뭐.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야당 뭐 100명보다 뭐 진중권 뭐 선생님 한 분이 더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그 평론가의 말과 이제 뭐 제도권에서 싸우시는 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때 제도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싸워주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대선을 차지하게 됐는데 어쨌든 예. 그 염태영 전 수원시장 같은 예. 경우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저는 개인적인 접촉이 네.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시장하셨고 저는 국회 쪽 있었고 그래서 네. 잘은 모릅니다. 지금 그냥 이름만 네. 저 알고 있을 따름이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염태영은 뭐 수원시장 9.4%나 이제 뭐 지지율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그냥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아냐 이거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참. 지지율보다 인지율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지금 네, 상황에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같은 그런 큰 행사 같으면 이제 인지도는 다 아니까 뭐 그냥 그때부터 이제 지지율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인지도니까 나중에 이제 그 한 방에 뒤집을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인지도를 올리려면 뭔가라도 뭐 한 방 크게 뭐 공약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혹시 뭐 어떤 공약 같은 거 있습니까? 사고를 치면은 인지도가 좀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그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허경영 후보랑 이렇게 만나면서 예. 인지도 올라가서 1라운드를 통과했던 그런 적도 있죠. 근데 우리는 뭐 오선호 의원께서 설마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저 지금 우선 그 경기도 서울이 인근의 수도권 도시들의 네. 직장인들이 제일 큰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교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에 대해서 뭐 지하철도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도 있고 하지만 그건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그거대로 접근을 하지만은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M버스, 광역급행버스를 버스. 대폭 늘리는 것, 노선을 확대하는 거다. 그리고 M버스로도 부분이 안 되는 것은 전세버스, 출퇴근용 직장인 전세버스를 투입을 하는 것이 나는 이것이 그래도 제일 현실적인 대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교통 문제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소득이죠. 네. 돈 버는 거, 직장에서 돈 버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놔둬야 된다. 네. 그래서 수도권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습니다. 수도권 규제에다가 그다음에 상수원 규제, 환경 보호 규제, 그다음에 북쪽으로 가면 이제 접경 지역 규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도 없이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풀 것들은 풀자. 지금 공무원들은 우선 안 되고 개별적으로 해주는 이런 건데 접근을 아예 뒤집어 놔야 된다. 우선 하고 크게 위반되는 거 아니면 우선 하고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대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만 이 규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머지 또 개별적으로는 뭐 사람들이 주택 살 때 취득세 세금 50% 좀 낮춰줘야 된다. 지금 공시지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렸죠. 문재인 정권에서 공시지가 오르다 보니까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세금 폭탄 중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취득세밖에 없어요. 지방세. 그래서 그 지방세 중에서 제일 덩어리가 큰 취득세를 50% 감면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된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좋은 공약이지만 사람들한테 확 다가서면서 한 방에 뭔가 이렇게 그런 거 한 방에 뭔가 잡는 그런 안심소득. 안심소득. 예. 안심소득. 그래서 안심소득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좀 괜찮은 사람은 적게 주고 하는 안심소득 뭐 이런 걸 할지. 그리고 이 시청자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경기도를 게임 메카로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 게임 메카. 오. e스포츠라고 있죠. 네네 e스포츠. e스포츠가 얼마 전까지만 한국이 그래도 조금 올라갔다가 네. 지금 이제 좀 내려가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인데
e스포츠는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훨씬 더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e스포츠를 그냥 너 왜 게임해라고 지금 뭐 어른들이 이렇게 지금 야단도 많이 하지만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다. 네. 게임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뭐 스타크래프트, 스타크 뭐 네, 많이 네. 있죠. 지금은 이제 LOL, 롤이 롤. 이제 많이 가장 유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e스포츠 경기장을 개면서 돔 구장도 만들고 경기도를 게임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왠지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 게임할까봐 이거 반대할 것 같은 느낌도 막 드는데요, 이거.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다행히 게임이 아니라 e스포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근데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이제 좀 그만 가지셔야지 사실 그렇죠? 게임 산업의 규모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예. 참고로 김수키님이 10만 원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GTX 같은 거 뭐 조기 착공한다고도 하셨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GTX가 사실 정확히 어떤 겁니까? KTX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KTX는 지금 지상에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네. GTX는 우리말로 하면 대심도 지하철입니다. 그 G가 그라운드인가요? 그렇죠. G가 헷갈리네요. 예. 뭐 영어가 지금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네. GTX에서 네. 이 지하 한 40m 정도 깊이 내려가 가지고 지하에서 터널 속을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GTX가 그레이시네요.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그레이트. 예, 그레이트 트레인. 이 아무튼 그래서 대심도 지하철이라고 정말 수가 있죠. 아주 깊이 있어서 역도 일반 지하철보다 뜨문뜨문 있고 그러니까 직선으로 해가지고 그냥 고속으로 내리 쏘는 거죠.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GTX를 ABC가 지금 현재 있고 이것을 그다음에 DF를 새로이 또 추가로 만드는 거고요. 네. 그래서 GTX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 10년 정도 최소한 10년이 걸립니다. 10년. 노선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GTX 물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환 고속도로 지금 제1 순환 고속도로, 제2 순환 고속도로 수도권에 있는데 제1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제2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걸 연결시키는 거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는 뭐 당연히 하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우선 당장 투입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엠버스고 전세버스다. 그런데 그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지역이 되게 넓어서 거기 이제 분들을 위해서 관사 같은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이거 대선 때도 한번 불거졌던 문제인데 지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 그 뭐 관사가 훨씬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원래 뭐 30개쯤 있었는데 뭐 100개 넘게 됐다 이런 말 듣는데. 낭비했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지사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막 돈 뿌리고 돈 쓰고 지금 했는데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에 내 돈이 아니잖아요. 도민들의 돈인데 그걸 아껴 써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관사를 이렇게 아주 마구잡이로 이렇게 짓고 그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을 외부에서 근무하게 하고 낭비들이 많았죠. 법카 같은 것도 아마 철저히 관리하시겠죠. 당연하죠. 법카는 뭐 이거는 뭐 그래서 법카야말로 그야말로 이번에 지금 뭐 사람들의 직장인 치고 법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카가 사람들의 분노를 불지르는 한 계기도 되는데 법카 그것은 저는 뭐 아주 엄격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는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으로 쓰는 것이 도민들을 위한 길이다. 그리고 쓰더라도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법카를 쓰면은 무엇을 어떻게 썼다라고 제대로 쓴 내역들을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는 그 내역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건 아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을 다 공개를 하고 그래 누구든지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윤 당선인이 참고로 청와대 개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사실 이 공간 개방을 먼저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남경필 경기도지사 분이 원래 이제 그 경기도 관사를 시민들한테 휴식 공간으로 제공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딱 이제 도지사 되고 나서 바로 이걸 자기가 쓴다고 뺏어 버렸거든요. 어떻게 도지사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간? 저도 지금 뭐 공간들 시민들에게 지금 무료 예식장 뭐 개방이랄지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뭐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청이 네. 광교 쪽으로 좀 옮겨갔어요. 맞아. 이번에 4천 뭐 700억 들여서 예. 옛날에는 공관하고 옛날 도청자리하고 같이 붙어 있어 인접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도청이 광교 쪽으로 새로 옮겨갔으니까 그러면 도지사 공관도 아마 예. 새 청사 근처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공간 자리는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뭐 예식장 그리고 뭐 작은 예식장. 콘서트 뭐 무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도 뭐 그런 건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원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의원하고 지자체장하고 뭐 누가 더 높습니까? 제가 높고 낮고보다도요. 네.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입입니다. 말. 네. 견제는 할 수가 있는데 순전히 말로 견제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자체장은 입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예산. 지자체장이 더 높은 거네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나 그래도 국회의원은 이 집행권은 없지만은 네네. 말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모든 분야를 다 관장을 해서 짚어낼 수가 있는 거지만은 지자체장은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누가 더 높다 낮다라고 보기가 좀 쉽지는 않죠. 뭐. 아니 이제 어릴 대학교 때 얘긴데 이제 무슨 저희 초등학교에 누가 이제 국회 85년에 선거를 하는데 그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뭐 얘기하다 잘 안 되니까 장관 나오라 그랬는데 예. 그때 이후로 와 국회의원이 전 제일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지자체장이 선거가 아니었죠. 선출직이 아니었죠. 예. 의전 서열로는 국회의원이 더 높습니다. 네. 의전 서열로는 국회의원이 더 높기 때문에 뭐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지자체장, 시장, 도지사보다도 국회의원이 더 높지 않냐라고 하는데 예. 그러나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예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시장이나 도지사에 따라서도 그것도 약간씩 좀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그러나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의전 서열은 국회의원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한 50분 정도 이렇게 유튜브를 진행했는데 그 사이에 이미 뭐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 그런 연락이 댓글에만 오고 있는데 진짜 이 정도로 효과가 있군요. 저희가 구독자가 이제 10만이 넘었는데 그 중에 거의 90%가 경기도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 유권자라고 할 수 있고 이분들이 또 가족이 많아요. 1인당 거의 뭐 한 자녀분도 한 4명 이상 낳고 있는 뭐 그런 점 그렇기 때문에 한 뭐 40만 표 정도 뭐 얻을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그 가짜 뉴스 학을 배우셔가지고. 근데 저 우리나라 이제 뭐 문제 좀 간단한 것만 몇 개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요새 출산율이 낮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뭐 경기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뭐 어떤 정책 하시겠습니까? 우선 지금 제일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아이를 안 낳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 그래서 돈 들어가는 것을 어떤 식으로 줄여줄 것이냐 네. 제도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보육 단계 아이 낳아서 키우는 그래서 물론 아이 낳았을 때 뭐 축하금 주는 거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보육하는데 그 돈을 훨씬 더 줄여주는 것 네. 이것이 지금 우선 가장 큰 일일 것이고 그래서 어린이집이랄지 유치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공공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의료 문제입니다. 네. 이 의료 문제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의료도 지금 이것은 특히 다 북부 지역 쪽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의료. 그런 대목들은 좀 해야지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고 뭐 해낼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이 출산율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 키우는데 돈이 적게 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교육 시스템도 저는 조금씩 좀 바꿔야 되는데 직접 효과는 좀 나지는 않겠지만 저는 마이스터 제도 같은 것도 좀 도입을 해야 된다. 네, 마이스터 제도.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경기도를 조금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부정적인 유산들 털어낼 것 다 좀 털어내고 그래서 새롭게 좀 우리가 출발할 것들은 맞춰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경기도 사니까 그래도 괜찮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좀 조금 약간 치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기 있는데요. 저기 이제 경기도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외국인들 보면은 대도 민주당 지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보수 쪽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우선 지금 그 전에 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데 저기 투표권을 가지는 게 온당하냐? 네, 맞아요. 그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는 네. 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은 분명하게 우리나라에 돈 벌러 받고 우리나라 시민권이 아닌데 참정권을 준다? 네. 난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시민권을 신청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참정권을 가는 네. 참정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시민권 신청자도 아니고 단순한 노동자로서 여기 와서 돈 벌고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까지 우리가 참정권을 줘야 될 것인지 이것은 나는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걸 이제 떠나서 현 상태에서 지금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보다도 민주당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다고 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랄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뭐가 아무튼 외국인 노동자들 자기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게 누구냐라고 아마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경기도에 가장 많이 있었고 경기도에 지금까지 장이 민주당 쪽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 쪽에 조금 좀 이 지지도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예, 뭐 경기도 일자리 같은 거 많이 만들 만한 그런 계획도 있으신 거죠? 당연하죠. 일자리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쉽게 지금 일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일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밀어주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는 결국은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뭐 공공근로 같은 뭐 예산 뿌려가지고 만드는 일자리는 이건 말짱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 쓰이는 예산들은 제대로 쓰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덤벼들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차라리 이 복지제도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뿌리는 돈이라면 차라리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몰빵으로 키워주는 그래 좋다. 너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실험 정신들, 창업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 먹거리를 되는 것이고 나중에 발전해서 그렇게 지금 최소한 키워내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기업가가 사실 우리 제일 애국자인데 이 정권 문 정권은 사실 기업가를 막 가두고 협박하고 제대로 기업을 못하게 했던 점이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그리고 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내려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혹시 이제 뭐 그 구독자분들한테 각오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동안에 이 서민 TV 잘 키워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심재철도 잘 키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들 그리고 그 동안에 27년 동안 이 경기도에 있으면서 제가 파악해왔던 이 경기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고쳐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때 민주화운동 하다가 이 정치판으로 온 것도 결국은 세상을 조금은 더 좋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식들한테 해야 될 마땅한 소명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옛날에 민주화운동 했고 지금 이 정치에 들어와서 이렇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이런 생각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도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된 이 정치 문화들을 나라도 하나씩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보면은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 심재철이 살아왔던 지금의 삶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 주시면은 그래도 심재철이가 제일 낫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이 서민TV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민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알아야 바꿉니다. 이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후보가 누굽니까? 심재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 심우호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